네, 다정톡 오늘은 진짜 핫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교육 얘기입니다. 우리 좀 뭐 학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엄청 많은 사실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이해관계자 겸 전문가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다들 뜨거워지시고 흥분하시는 게 교육 문제인데 정말 새로운 교육을 하시는 분을 모셨어요. 정찬필 미래교실 네트워크 사무총장님이신데요. 오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첫 번째로 지금의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면서 미래교실 네트워크를 이끌고 계신데 그 미래교실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뭐 핫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요즘 뭐 학교가 정말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입시 공정성, 뭐 학종, 수능 이런 이야기들 언론에서 계속 오르내리는데요. 이거를 우리 저 미래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원래 주제인 노동의 미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일의 미래, 노동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관련지어서 이 배움이란 게 어떤 게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좀 순서대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래교실 네트워크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까 사실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주제가 사실 다 이어져 있거든요. 네. 사실 한 덩어리인데 얘를 잘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미래교실 네트워크도 그래서 결국은 그 아까 말씀하신 주제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만들어진 건 2014년도 10월에 이제 단체로 만들어졌었는데 만든 이유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지금 바로 기존의 학교에서 기존의 커리큘럼 가지고 그냥 해보자. 그냥 변화를 만들자. 그럼 미래교실이 아니네요. 현재 교실에서 하는 프로젝트. 네, 원래 취지 자체가 사실 그 역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당시에 미래교육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테크놀로지를 엄청나게 화려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뭔가 막 뭔가 사이버 이렇게 냄새도 나고 왠지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거 생각나요. 네. 이거 딱 볼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식의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이게 처음 했던 게 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보여줬던 그림이 뭐냐면 그때 KBS에서 PD로 재직하시면서 미래 교육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 거죠. 네네. 그 시작됐습니다. 2013년도에 기획하고 했던 이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제목이 21세기 교육혁명 미래교실을 찾아서였어요. 근데 역설적인 게 미래교실을 찾았는데 그 모습은 평균적인 한국의 일반적인 교실보다도 훨씬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훨씬 사람 숫자가 많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뒤처져 보이는 것 같은 학교. 이게 사실은 저희의 주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그 공간에 아주 작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수업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학생들한테 주도성을 정말 과격하게 넘겨버렸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어떻게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이 있는 건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미래교실 네트워크는 그 맥락에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테크놀로지 혹은 무슨 아주 특별한 무엇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학교 공간 그 안에서 지금 있는 커리큘럼이 그대로 있더라도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고 그게 가능하다는 방법을 찾은 덕분에 전국의 다른 교사들한테 이걸 전파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그 힘을 가지고서 전국의 교육청들과 협력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핵심 선생님들이 150분 정도 저희는 이분들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정신이 강한 선생님들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지금 모여 있는 회원 교사 수만 2만 명이 지금 넘어갔어요. 2만 명. 네, 굉장히 많은 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교실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했고 어떤 걸 이루셨나요? 제일 처음에 시도를 했던 방법이 거꾸로 교실이라는 방법이었어요. 거꾸로 교실. 이거는 원래 미국에서 플립트 러닝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제가 2013년도에 이 그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취재를 하다가 그 당시 미국에서 선풍적이었던 플립트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서 처음에는 미국이니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봤다가 그 당시 미국의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교실의 양상, 수업의 양상이 한국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랬나요? 예.
그 아주 일제 시기에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아이들은 계속 낙오하거나 수업 시간에 잠들거나 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 한국의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 미국의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미국 교실은 굉장히 자유롭고 토론 수업 많이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완전한 환상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봤던 건 그런 곳에서 저 방법을 썼더니 이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 놀라운 주도성과의 활력들이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사례들을 보고 이게 같은 환경에서 적용돼서 성공을 했다면 한국에서도 시도를 해볼 만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그 2013년도 2학기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 실험을 하죠. 부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낙후된 것 같은 교실. 완전하게 사실은 평균적인 이 학력 수준도 부산에서 거의 최하 수준이었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 한 학기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 방법의 전환을 하는 순간 아이들한테서 기존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주도성, 그다음에 소통, 엄청난 아이들 사이에서 소통이 발생하는, 당연히 소통이 발생하는 거는 협력적인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토론식 수업을 한 건가요, 그럼? 단순한 토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은 말 그대로 토론이 목적일 수가 있는데 그게 방법일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사실은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게 핵심은 교사가 그동안 앞에서 강의하던 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 이걸 제로로 만들겠다. 그래서 강의하던 거는 압축된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먼저 제시를 해주고 그럼 아이들은 이거를 먼저 보는 게 기본적으로 좋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자유롭게 보면서 그걸 활용을 해서 더 이 선생님한테 일반적으로 듣던 것보다 더 다음 단계, 더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방식이 뭐 단순한 걸로는 학습지 같은 걸 사용해서 같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이게 진화되면 여러 가지 고도화된 학습 방법들이 나와요. 아이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기도 하고 게임 방식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론은 그중에 굉장히 일부분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수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교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했던 되게 쉬운 방식이죠. 사실은 아주 전형적인 패턴으로 그냥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 무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빈 공간이 주어졌으니 아이들은 또 굉장히 인터랙션이 강하고 변화무쌍하니까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모색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하면서 미래교실 네트워크 선생님들하고 초반에 보면서 이게 수업이 진화된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저희가 프로그램 제목도 수업의 진화라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묻기도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 수업 방법들을 전부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온라인에다가 모아봤어요. 지금 거의 뭐 10,000개 이상. 10,000개 이상의 방법. 네, 그러니까 수업의 사례들, 경험치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수업을 막 분류를 하면 좀 더 좁혀지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수업 방법들이 새롭게 막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굉장히 새로운 거 있으셨어요? 처음에 시작은 되게 단순한 거에서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서로 동료 학습을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서로 가르쳐주는 건가요? 네. 조를 짜서 한 명이 설명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여기에서 처음에 선생님이 썼던 게 보조교사 제도를 활용 만들면서 아이들한테 상급 정교사라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교사 자격증을 만들어서 상급 정교사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도 나오고 둘가구 둘남기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일정하게 학습이 끝나고 나면 계속 모둠 사이에 교환을 하면서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진화시키는 방법.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보성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하나 그 전지에다가 이 분할을 시켜놓고 나서 이걸 계속 돌아가면서 채워나가는 그런 식의 방법.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는 선풍적으로 퍼지는 방법이 체육관 지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는 수업이라고 하는 게 교실 안에서 작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벌이잖아요. 원래 여기서 지식시장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되게 분화된 어떤 영역에서 자기 전문성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걸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면서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이런 구조인데 무슨 전시회 같은 데서 박람회 이런 데서 하는 거 포스터 세션 뭐 이런 거 같은 거.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해보더니 자신감이 붙으면 무슨 일을 벌이냐면 체육관으로 아이들을 한 학년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년 혹은 한 학교 전체가 체육관에 지식시장 판을 막 벌이는 건데 이걸 강원도 저 동해에 있는 김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번 시도를 하고 나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다른 선생님들 한 번씩 따라해보면서 그럼 아이들이 각자 보스를 차려놓고 뭐 자기 걸 설명을 하고 뭐 하는 건가요? 선생님들 와서 보면 너무 놀라는 거죠. 분명히 내 수업 시간에는 항상 무너져 있고 잠만 자던 애가 거기서는 막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막 풀어내는 것들 하거든요. 그 과목이 특정한 과목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처음에 그 프로그램 제작하셨을 때 수학 가지고 하는 거 봤던 기억이 지금 얼핏 나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었나요? 처음에 했던 거는 국어하고 영어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에. 근데 두 번째 시즌에 저희도 이 과목의 한계를 좀 읽어보고 싶어서 과목 학교 그 여러 조건에 따른 한계를 읽어보고 싶어서 거꾸로 교실의 마법 1000개 교실 이 프로젝트를 해요. 되게 이렇게 무식한 발상을 하죠. 한 1000개 정도 샘플 만들어 보자. 1000개. 두 번째 시즌에 했던 게 그래서 교사들을 연수 프로그램을 돌려서 막 이렇게 양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들을 모니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 결론적으로 한 학기 사이에 한 500명 되는 교사들이 1,400개 정도 되는 클래스 교실을 이제 전환을 시켰는데 그때 읽어낸 게 결국은 학교급 과목 그다음에 아이들의 수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요?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게 이제. 근데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는 왠지 그게 그런 식으로 잘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이미지가 드는데. 근데 가장 세게 나타나는 것이 수학 같은 수업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나 수포자 문제 아시다시피 네네. 중등으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수포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초기에 저희가 저도 의구심이 있었는데 초기부터 이 시도해본 선생님한테 바로 나온 얘기가 수포자 제로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2, 3학년 수업에서도. 지금 실제로 청주에 은호고등학교라는 데 있는데 지금 정년 2년 남으셨어요. 김혜영 선생님이라는 분. 일반 고등학교거든요. 3학년 수학 수업을 하는데 이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수포자 제로 상태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년 하시고서 지난 그러니까 아이들을 쭉 끌고서 왔었는데 한 학기 사이 아이들의 성적 향상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도저히 다른 과목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포자가 없다는 뜻은 수학을 그래도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은 다 나온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두 가지 의미가 될 거예요. 하나는 수업 시간에 수포자라는 의미는 그냥 수업을 내가 포기하고 자버리거나 널브러져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어쨌든 모든 아이들이 수학 수준은 모르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양상은 나오더라.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학의 수준에서 실력에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포기한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적 용어로는 기초학력 수준 이상으로 다 올라가는. 그래서 이걸 참 완전학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되게 고전적인 이론을 검증을 한 거예요. 그 완전학습 이론. 모든 아이들한테는 일정한 필요한 시간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일정한 수준까지는 다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론을 검증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적이 오른 건가요? 성적만을 본다면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거. 참 답답한데 성적만을 본다면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저희가 원래 이 실험의 의미가 초기에 보여주려고 했던 게 잠들었던 아이들이 깨어나서 수업에 참여할 거다라고 하는 가설인데 이거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자던 애가 깨서 수업에 뭔가 참여를 했으면 어쨌거나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성적이 올라간다 혹은 아이들의 지식 수준이 교과의 지식 수준이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대신 저희가 보는 건 그 성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원래 교육에서 실현했어야 될 교육적인 목표들이 그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적으로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하나는 성적을 올리는 것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기술이 변화하는 데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협력 잘해야지 이거 뭐 지금 배운 게 나중에 다 외운다고 쓸모 있겠냐 이런 것도 또 한편에 있고 양쪽 다 더 낫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시죠? 저는 이게 그래서 간단한 산수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깨어서 무엇을 한다면 학습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상승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일단 하나.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실은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킬. 이게 필요한 능력인데 그러려면
문제를 푸는 스킬 이전에 소통 능력, 그다음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데 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존의 학교 구조에서, 수업 구조에서는 그냥 사실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일상적으로 수업 시간에 또는 일상적인 내 학습 활동 속에서 계속 말을 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든다면 당연히 이전보다 그 능력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은 산수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만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게 돼 있다. 예, 그 아이들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계속 말을 한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얘기고 그럼으로써 공통의 산출물들을 내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시면서 근데 기존에 우리가 학교 제도라는 게 너무 경직돼 있고 뭐 그래서 참 뭘 혁신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걸 또 뭐 제도적으로 해보려고 혁신학교도 만들고 대안학교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보는 거잖아요. 어쩌면 뭐 자사고 특목고도 그런 와중에 나온 또 하나의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제도 변화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되는데 교사들이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되는데 학부모들이 좀 마인드가 안 바뀌거나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어려운 질문인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산수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이 방법을 보면서 거꾸로 교실이라는 방법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솔루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욕구인 기존의 평가 시스템에서의 어떤 향상, 그다음 실질적으로 교과 지식에 있어서의 실력 향상이 실제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해줘야 돼 실제로 했어야 됐던 역량 교육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도 그 과정 속에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굉장히 수업 시간을 해피하게 느끼고 학습하는 것 자체를 즐거운 걸로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더 재밌는 현상은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이 아이들이 자기의 수업 변화로 인해서 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보면 굉장히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학교 가는 게 즐거워졌어요.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물리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게 너무 행복해졌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중등의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초기에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애가 중2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리니까 집에 와서 보이는 그 짜증 혹은 뭐 말도 안 하고 이런 행동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에브리바디가 그렇죠. 윈한 상태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좋은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 봤던 게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은 어떤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기존의 선입견들이 작동을 해서 이 변화에 저항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실현을 한 사람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기만 한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확산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초기의 가설이었었고 지금 이게 상당 부분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은 초반에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게 사실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건 오히려 쉬웠어요. 처음은. 근데 이제 초기에는 그것보다는 관리자나 주변 교사들의 이 따가운 시선이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변화를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 굉장히 조용했던 학교가 한쪽 교실에서는 엄청난 소란스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소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와중에 이제 다들 남들이 안 하는 수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문화를 흔들어 놨으니 주변의 선생님들로부터도 뭐 하는 짓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관리자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로부터도 시끄럽지 않게 해라라는 이제 경고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초기에는 굉장히 심한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좀 수그러드나요? 지금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 굉장히 많은 교육청에서 초기에 이 흐름이 옳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의 초기부터 교육청하고의 협력을 통한 직무 연수들이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직무 연수가 이번 주에도 바로
28, 29일에 서울시 교육청에 캠프가 처음으로 열리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 상태가 되니까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교육혁신의 방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자들을 먼저 교장교감 선생님들을 먼저 요 연수에 먼저 투입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이질적이겠지만 이 방향이 옳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좋죠. 사실은 어제 저기 교육개발원에 가서 특강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교육개발원이라면 사실은 한국의 교육정책의 핵심 그렇죠. 브레인이란 네. 말이에요.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하고 실제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기존은 옳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 정도면 저희는 특히 이미 어떤 교육의 정책의 주류에서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래도 지지를 많이 받으시면서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한데 이게 약간 리스크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입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다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또 거꾸로 이런 흐름이 확산되면 이게 입시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제가 입시 얘기가 나오고 특히나 대입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나오면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 줄서기 차례대로 줄서기가 되게 중요한 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만일에 이게 그 쓰나미 경보가 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줄서기가 가르치는 건 줄서기 그러니까 공정하고 규칙 지키는 거 좋다고 얘기하지만 엄청난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면 그때 해야 될 거는 줄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생존의 능력들을 길러내고 그렇죠. 빨리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길러내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쓰나미라고 하는 쓰나미 경보가 떨어졌다는 말을 이게 거친 비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대입이 지금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 교육의 목적을 지금 다 대학에다 두고 있으니까 그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바깥의 위험한 시그널이 뭐냐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체크를 한 게 뭐냐면 외부 사회로 진출을 할 때 이 대학 졸업장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적을 해왔어요. 네. 최근까지 블라인드 채용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를 해요. 특히 올해 대기업의 블라인드 테스트 경향이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저희가 이 정도면 한국에서 대학 졸업장을 바깥으로 사회로 나갈 때 대학 졸업장의 순서에 따라서 학생들을 데려가는 이런 식의 구조는 사실상 지금 괴멸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빨라서 이게 지금 최근 2,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가 학벌 중심, 대학 졸업장 중심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격한 변화가 왜 발생을 했냐는 거죠. 왜 특히나 기업들이 졸업장의 순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됐느냐. 이거는 본질적으로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서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과 기존의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에 대한 어떤 경고일 수도 있겠네요. 기존의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의 기존의 틀 안에서 가르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순서를 매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들이밀면 오케이 그럼 회사에서는 그 순서를 믿고 데려와서 그렇죠. 채용을 해서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채용 제도가 바뀐 거에 이 시그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방식의 채용 시스템으로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랬겠냐는 거죠. 기존의 방식대로 직원 채용을 했을 때 회사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우리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다시 평가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공정성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이 사실은 시야를 조금만 이렇게 부감으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평가 방식을 두고서 난리법석이 벌어진 상황. 이게 지금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미 학벌 사회는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거네요.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미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작년까지 기업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 비율이 2016년도에 26%대였다가 80%가 아니 40%가 넘어갔어요. 네. 46%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올해는 그 경향이 급속도로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거의 올해 추세면은 뭐 거의 60, 70% 가까이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은 학력의 어떤 이 서열은 이제는 더 이상 최소한 바깥으로 진출할 때는 의미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입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아이들을 만들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이 시그널 기존의 교육과 평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이 사실은 더 먼저 나타났던 게 특히 상위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양상을 잘 보면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제안을 하거나 누군가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상위권 대학들의 움직임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시 수능 중심의 입시 체제를 무시하고 자체적인 평가 쪽으로 넘어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 급속도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비중으로.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평가 방식, 그다음에 수능 중심으로 표준화된 평가 방식으로 뽑는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아니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받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줘야 된다는 생각을 상위권 대학들이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종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기존의 한국에서의 대입 정책이 최근에 작년에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시대의 변화에 비교적 방향을 잘 잡고 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대학 입시는 그런 대로 그래도 계속 유연하게 바뀌고 있었다.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부작용이었던 거고 흐름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았었다라는 생각.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정해진 대로 내가 정해진 시험을 봐서 점수를 잘 받고 정해진 대로 서열 정해져 있는 중에서 최대한 높은 데를 가면은 됐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러면 다 이걸 만들어가고 내가 어디 취업할지 뭘 할지 다 만들어가야 되면은 그게 더 힘들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간단한 산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안에 어떤 음모가 있을까, 뭐 어떤 꼼수가 있을 때 이걸 찾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진짜로 실마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 진짜로 요구하는 능력의 본질이 뭐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대학 입시정책 변화의 본질은 혹은 바깥에서 일종의 입사시키는 요 프로세스에서의 전환의 목적은 이 본질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해를 하면 대응하기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거를 일종의 기능적으로 바라보고 일단 제도 자체의 꼼수만을 자꾸 쳐다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우회를 하지 이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오히려 봐야 될 거는 지금 시대에 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냐,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그러면 우리 사실 본 주제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일의 미래, 지금 그러면 지금의 사회는 또는 기업은 뭐 비영리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정말 관심이 가는 영역이 되어야 되겠네요. 저는 이것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그 국제적인 연구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연구를 통해서 계속 제시를 사실은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한 연구의 성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종의 그 기준들을 잡아줬는데 다들 무시했던 거죠. 그게 저희가 사실은 초반에 되게 주목을 했던 건 미국에서 2004년도에 P21이라는 재단에서 연구 재단에서 만들었던 21세기 교육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21세기 교육으로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길러줘야 될 능력이 뭔지에 대한 정의들을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시했던 게 4C라고 얘기를 하죠. 비판적 사고, 소통, 협력, 그다음에 창의력, 요 네 가지를 궁극적으로 길러놔야지 지금처럼 변화무쌍하고 더군다나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회에 본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다라는 정의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뒤로 되게 많은 연구가 있고, 사실은
심지어 우리의 2015 개정 교육 과정 안에도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막 들어가요. 되게 키워드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최근에 OECD 내부에 교육과 역량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새로 또 만들었어요.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 잘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이전 그림과 아까 포스나 OECD에서 제시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건 아이들한테 진짜로 길러줘야 될 다음 세대한테 길러줘야 될 교육의 목표는 능력은 진짜 세상에 나가서 문제에 대응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러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스스로의 삶과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공교육의 목적, 학교교육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능력의 본질은 쉽게 그냥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잠재력과 능력들을 쭉 길러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사실은 이렇게 백워드로 계속 생각하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입시가 있으니 입시에 몰입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능력을 길러주려면 그러면 뭐를 길러내야 되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정리한 건 간단해요. 지식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근데 지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목 지식이 아니라 과목 지식을 포함을 해서 일종의 과목 간에 연결을 시켜낼 수 있는 융합 지식, 융합 능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운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그런 이 과목에서의 제시된 방법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생각의 방식에 관한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다음에 여기에 사회적인 감성적인 역량들, 소통 능력 이런 것들 세트.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기여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요 가치관 영역.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성교육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세트로 묶여져야지 진짜 의미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대충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와요. 그게 우리 산업의 변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고용의 원천이었는데 지금 점점 그게 쇠퇴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2-3년 동안에 잘 아시는 조선업의 변화, 자동차 산업의 변화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제조업 고용이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서비스업이 늘어나고. 근데 제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는데 거기 맞춰서 잘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서비스업 노동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정형화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고객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잘하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혁신적인 부분에서 더 그럴 것도 같은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련된 지금 하고 계신 실험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다들 최근에 화두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이러면서 그 혁신의 방법,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특히 국가정책은 주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냐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렇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혹은 성인들 대상으로 한 AI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 그러면서 거기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다음 세대를 대비하자 이런 식의 전략인데 저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적인 아주 본질적인 이 소프트 스킬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일종의 하드 스킬들이죠. 기술적인 능력들을 붙여버리면 이게 나중에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능력이 될지 모르는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응용력들이나 본질적인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빠져있는 셈이 되니까 되게 제한적인 기능적인 역할에 국한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잠재력을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될까 대응 능력을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결국은 국가정책 자체가 다시 초중등 교육으로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이 본질적인 역량들을 길러내는 데 집중을 하고 그 위에 이 하드 스킬들을 붙여서 이 길러냈을 때 그렇게 대응했을 때 정말 큰 잠재력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 그런 가설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험학교 거꾸로 캠퍼스에서 네네. 실제로 그 프로세스를 그냥 해보고 있어요. 들어오면 일단 저희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이 역량들, 그러니까 소통 능력, 협력 능력, 문제 해결 능력들을 길러낸 쪽에 집중을 하고 그게 일정 단계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부의 이 전문적인 자원들과 결합을 해서 교육 프로젝트를 돌리는데 최근에 붙인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2달 넘게 집중해서 하는 과정 아니면은 메이커 랩에 보내서 2달 넘게 집중으로 하는 과정을 보내는데 실제로 그 저희의 협력을 해주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기존에 대상으로 했던 대학생들보다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깊이나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거꾸로 캠퍼스 학생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럼 중고생이라고 중고생. 보면 되는 거죠. 중고생들이 상황에 대응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른 질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나 메이커 교육은 거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방법론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교육 방법론. 그러니까 기존에도 좀 어떻게 보면 메이커 교육 같으면은 그래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원래. 근데 그것하고 다른 어떤 거꾸로 캠퍼스의 방법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좀 더 확산하자는 그런 얘기인지. 하나는 기초 역량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거꾸로 캠퍼스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제안한 방식대로 아이들이 교육이 되면 기초 역량들이 막 올라가요. 핵심적으로 소통 능력, 협력 능력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굳이 거꾸로 교실이다 아니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미션을 주면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양상이 나타나요. 그럼 이게 사실은 프로젝트 교육이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메이커를 한다고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설명을 해줘야 되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를 너희들이 해야 될지를 계속 이 생각을 쌓아줘야 되는데 기초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은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사도 존재를 하고 해봐야 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로 돌파하려는 힘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짜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설사 기존 교육에서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처럼 강의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션을 주는 방식으로 훨씬 더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초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대학에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더라도 마치 대학원의 수업처럼 탁부과정의 아이들도 미션을 줘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식의 상황이 가능해지죠. 기초 역량을 키운 학생들이 나가서 배울 때 뭘 배우더라도 그게 훨씬 흡수력이 강해져. 훨씬 흡수를 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럼 혁신적인 것도 잘 흡수를 할 것이고.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는 정책 연구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사실 이제 노동하고 관련이 된 거라서 성인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평생학습을 강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업훈련도 그렇고 대부분의 평생학습은 학교 교육하고 거의 비슷해요. 앞에서 강사가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듣고 적어가고 나중에 그걸로 자격증 시험 봐서 자격증 따고 그러면 끝이에요. 자격증 딴 다음에 자기가 나가서 뭐 알아서 취업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고. 근데 이걸 좀 바꿀 수 있는데 접목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실은 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아직 발표되기 전이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평생교육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을 하려면 그 일자리에 굉장히 절실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응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도 되게 필요할 건데 이때도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사실은 딱 그 부분이에요. 기존의 좀 직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이 교육 방법을 지금대로 가서는 사실은 답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기초 역량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시 풀어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 없이 넘어갈 수 있겠느냐. 저희가 계속 제안하는 방식이 이미 이거를 이 성인들도 역량 중심으로 교육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검증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건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입을 하고 이 방향으로 가고 일종의 성인들끼리의 동료학습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와 방법들을 투입을 해서 이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본질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뭐 이건 에피소드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거꾸로 교실 방법을 성인 교육에서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곳이 있어요. 의외의 곳인데 어딜까요? 글쎄요. 어디죠? 육군이었어요. 육군이요? 군인들을 놀랍죠. 근데 2014년도 초에 3월에 첫 방송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육군 교육사령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령관의 지시 사항이라고 저희 그 수업 방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좀 입수를 해서 자기들이 보고 싶다고 그래요. 봤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 그 뒤로 저희 쪽으로 계속 연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봤더니 실제로 교육들이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입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실제 액티브한 방식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저희 선생님 한 분이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뒤에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올렸어요. 도대체 누가 예비군 훈련하는데 거꾸로 교실을 가르쳐 준 거냐. 도저히 잠을 못 자게 만든다. 끝없이 활동을 하게 만들고 막 죽겠다고. 의외죠. 의외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공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공군의 교육사령부 있는 장교인데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공군 쪽의 교육 방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성인 교육에 이미 접목을 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되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교실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강조하는 건 사실은 동료 학습의 기법이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제조업 고용 실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일자리 얻는 분들은 굉장히 또 불안정한 일자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전직을 하게 되고, 이럴 때 학습이 정말 중요하게 중간중간에 잘 메워져야 되는데 그때 잘 접목이 되면 좋겠네요. 네,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학생들이 아까 즐겁게 좀 행복해진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학습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요즘은 일하는 것 자체가 또 사실 학습 과정이기도 한데 직장에서는 행복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주변에 보면 아무리 그 전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던 사람이라도 직장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좀 직장이나 우리 노동의 문화 이거를 바꾸는 것하고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네. 다 생각해 보셨네. 아니 그럼 생각해 보려고 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현상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정말 불행했던 선생님들이에요. 실제로 선생님들 스트레스 어마어마해요. 한국 선생님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던 게 거의 이 그 강의식 수업을 하게 되면 특히 중학교 고학년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흔히 말로만 하던 완전 붕괴 상태가 진짜 벌어져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떠들고 있는 상태.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하루도 아니고 1년 동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스트레스가 어떻겠는지. 그렇죠. 자기 자존감 이런 거 지금 다 무너진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봤던 초기의 선생님들 모습이었었는데, 이분들이 수업을 바꾸고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다른 변화를 집어넣었을 때 또 다른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이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자기 만족감, 자기 자존감의 상승, 자기 효능감의 상승, 이게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솔루션이 아닐까, 이게 핵심적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존의 일이 본인한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드는 물건, 내가 만드는 어떤 노동이 나한테 어떤 내 창의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인식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노동의 소외 현상인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산출물이 내게 아닌 상황.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창의적인 상태로 바뀌어버리면 내가 그냥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들을 만드는 상태로 계속 넘어가는 거거든요. 손님하고 어떤 응대를 하더라도 기계적인 어떤 응대를 하는 것보다 내가 창의적인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솔루션을 줘서 그 손님이 새로운 해법을 찾고 그래서 되게 만족감을 얻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라 투입을 했던 그렇죠. 근로자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창의적인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을 본인의 성과로 인지하게 본인의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이게 어떤 일의 일터의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이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일 수도 있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하고 사실 거대 기업과 위계적인 조직은 쓸모가 점점 없어지고 이게 우리의 노동 환경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딱딱 아기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쭉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산수인데. 오늘 너무 재밌는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좀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우리 사회가 이거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실은 남들이 알기 전에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기 전에 그리고 그걸 설득하기 전에 먼저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다에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되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이건 사실 이렇게 돼서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빨리 시도를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고 거기로부터 인사이트를 읽어내고 방법들을 계속 제시를 하자. 이게 사실은 미래교실 네트워크가 기존에 취했던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현장 교사들도 바꾸고 학교도 사실은 무허가 학교잖아요. 무허가를 만들어서 되게 공격적인 새로운 교육에 시도를 하면서 대신 되게 성공적인 그 경험들을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사실상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위기감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내 아이가 학원에 가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내신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게 결코 이 아이가 지금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각각의 노력들이 오히려 사회를 훨씬 더 나쁜 쪽으로 끌고 있고 그게 결국은 개인 자기 바로 주변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구조로 간다는 거를 인지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걸 돌파를 하려면 사실은 이 문제 인식의 이 추상 수준을 한 단계 몇 단계 올려야 된다. 변화 양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서로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서부터 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어떤 변화의 방법까지 일관성들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지금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경험은 다 쌓였으니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 확산하자. 좋습니다. 확산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진짜 인상적으로 들리는 말이 쓰나미가 오는데 줄 잘 서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가 너무 인상적인데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같이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 미래교실 네트워크 그리고 거꾸로 캠퍼스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은 정찬필 총장님이 하신 많은 말씀과 그리고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실제 이 운영하고 있는 교실이 바로 이 건물에 있거든요. 001호 공공그라운드 거기 3층에 있는데요. 그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으시니까 가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노동하고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노동은 우리가 자유노동이다, 혁신적인 노동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 논의를 했는데 이런 학습 과정하고 딱 달라붙었을 때 생산적이면서 동시에 행복한 노동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공부된 상태로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될 겁니다. 네, 될 겁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네.